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소비 플러스 여유 생산물에서 다시 소비 플러스 여유 생산물로 돌아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죠. 위순환 형태의 출발점이 되는 소비 플러스 여유의 생산물은 최종 목적이자 새로운 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밑거름이 됩니다. 그렇죠.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하겠죠. 소비를 통해 개체는 자신을 유지 확대시킬 수 있으며 활동을 이어나가며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소비는 필수적인 조건이죠.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소비에는 또 여러 종류의 소비가 있죠. 기본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요. 현 시대의 입장으로 말하면 소득을 얻기 위한 소비, 작업도구도 소비하잖아요. 작업수단도. 또 생존을 위한 소비. 항상 있어 왔던 거죠. 이는 개인이나 조직체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조직체는 활동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비는 과거의 생산물만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생산물 같은 경우에 미래에 생산될 것을 소비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존재하는 물체만 소비할 수 있겠죠. 그 말이죠. 여유의 생산물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과거의 생산물로 기능하며 누유 생산물은 결국 사용되죠. 남은 것들 개체를 유지시키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순환의 형태를 삽화하기 위해 순환 형태를 도식화하였으나 소비는 순환의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소비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특정 단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활동은 항상 진행되고 있죠. 활동하면 소비하게 되는 거죠. 여유 생산물은 미래에 소비될 부분을 가리키는데 화폐의 경우 장기간 소비에서 배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화폐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금융기관에 예를 들어서 화폐를 맡기면 또 사용되겠죠. 금융기관도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대출해주고 이자를 얻잖아요. 하지만 장롱 속에 넣을 수도 있죠. 장기간. 그런 화폐는 소비가 되는 게 아니죠. 여유의 생산물은 사회적 재고의 일부를 이루는데 조직체가 양적 성장함에 따라 생산 규모가 커짐으로 인해 재고의 여유의 생산물의 양 역시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정 비율에 따라서 재고가 있다면 많은 생산물을 생산할수록 재고의 양은 어떻게 되나요? 커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고의 양에는 조직체의 규모뿐만 아니라 조직체의 질적인 부분, 생산성도 영향을 미칩니다. 규모가 크면 비례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재고 양은 커지겠죠. 그럼 생산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반비례 관계가 있겠죠. 빨리빨리 사용되면 재고는 빨리빨리 줄어들겠죠. 이는 생산기간과 연동이 되어 다소 복잡한 관계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전체 사회 조직체들의 생산기간이 짧아지면 향후 새로이 보급될 사회적 여유 생산물이 투하될 시간이 앞당겨지므로 이는 사회 전체 여유 생산물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다른 부분이 있겠죠.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건 생산이 쉬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재고를 많이 쌓아둘 필요가 없겠죠. 생산이 쉬워지니까. 그 생산성의 증가는 대체로 보면 재고의 양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요. 개개인이 자급적으로 살아가는 조직체의 경우 소비 플러스 여유의 생산물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개인의 소비는 생존이나 새로운 생산물을 얻기 위해 소비될 것이며 이를 포착하기는 용이합니다. 물론
개인들은 소속된 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생산물의 일부를 공동체에 제공해야 하는데 공동체 역시 조직체로서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소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개인들 현실에서 보면 과거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를 필요로 하죠. 그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전체 공동체 유지 발전을 위해서 생산물 일부를 제공하죠. 물론 유지 발전을 위한 소비는 다양한 기술적 분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소비되는 생존수단의 양과 욕망 추존수단의 양과 작업수단의 양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수미 소득과 소득의 차이 그리고 활동적인 작업수단의 양에 의해 규정받아 비율을 형성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죠. 과연 사회가 양적 성장하면 재고의 양이 증가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는 거예요. 비율이 심하게 변하지 않으면 그렇겠죠. 휘발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 계속 양적 성장을 해왔죠. 1999년 5년부터 2017년까지 긴 기간으로 보면 성장해 왔어요. 아직까지는 휘발유 재고량에서 생산량을 나누고 구한 퍼센테이지 비율은 아주 크게 변동하진 않죠. 2% 내외죠. 생산량이 있고 재고량이 있다. 킬로리터죠. 15만 8천 킬로리터 정도 되죠. 1995년에 2017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43만 4,418 킬로리터가 되죠. 양적 성장함에 따라서 재고량도 크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철도 많이 이용되죠. 철근은 어디 사용되나요? 철근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가는 거죠. 재고량이 어떤가요? 1.56%, 3.61%, 2.86%. 그래요. 비율이 좀 심하게 변하죠. 휘발유에 비해서. 이거 좀 보기가 적당하지가 않죠. 에틸렌을 볼게요. 재고 비율이 0.99%, 0.80%, 2005년에는 2017년에 0.74%. 그래요. 에틸렌은 뭔가요? 에틸렌.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한번 좀 볼 필요는 있겠죠. 에틸렌은 식물 호르몬의 하나로 화학 구조가 지극히 간단한 탄화수소이다. 그래요. 어디에 이용되는가? 에틸렌 용도. 비닐 아세테이트 용도 및 특성. 그렇죠. 고무와 같은 재료를 생산하는 탄성 중합체이다. 고무 같은 건 많이 이용되죠. 그래요. 잘 모르는 물질이라서 그렇지 많이 이용되는 물질인 거예요. 공예용품, 운동화 밑창 충격 흡수제, 이 기타 다양한 스포츠 장비의 구조 구성 요소와 완충제로 사용됩니다. 또한 전자 및 태양 전지용 캡슐 화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요. 또 깔창, 담배, 서핑보드 및
스킨보드, 트랙션 패드, 자동차 매트 및 일부 인공 및 제조에 사용됩니다.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잘 모르는 물질이라서 그렇지. 비율도 항상 일정하게 있어야 되겠죠. 필요로 하는 물질이니까. 36,873 메트릭 톤이죠. MT는 메트릭 톤. 1995년에 그렇고 계속 증가하죠. 2017년에는 65,216 메트릭 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메트릭 톤은 뭔가요? 메트릭 톤은 1000kg을 가리키죠. 그렇게 돼요. 킬로리터는 뭔가요? 1000리터를 가리키죠. 그래 확인이 됐어요. 철근과 비누를 제외하고는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재고량 역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근은 1995년에 비해 2005년 생산량이 증가해 재고량 역시 증가했으나 2017년에는 2005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재고량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철근 생산량은 증가하였는데 2005년에 비해서 2017년에 증가했죠. 철근도 보면 1000 메가톤에서 1100만 메가톤으로 증가했죠. 근데 재고량은 감소했죠. 재고 비율이 크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요. 왜 그랬는지 한번 조사해 볼 필요는 있겠죠. 건설 경기와 연관이 있겠죠. 최근 건설 쪽에서 주로 사용되니까 이를 통해 생산량과 재고량은 비례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표를 통한 재고량과 생산량 사이에는 비율이 형성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형성된 비율은 또한 변동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율이 변동하는 원인은 비율도 변동하잖아요.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있고 큰 변화가 없는 것도 있는 거죠. 비율이 변동하는 원인은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변동이 될 수도 있지만 수요의 변동이 요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는 경제 구조에 변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문제는 현실 경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데 이 지표에 관한 것은 경제철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고 비율의 급격한 변화는 어떤 경제 구조에 큰 변동이 발생했음을 의미하겠죠. 주로 모든 제품이 그러하죠. 한번 그런 재고량의 변동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탐구해 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가 고도화되면 자급자족의 삶의 양식은 사라지고 대부분의 생산물은 조직체 현 형태인 기업에서 상품의 형태로 생산됩니다. 그렇죠. 상품을 생산하는 조직체는 개체 유지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소비할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유지 발전을 위한 화폐와 같은 가치 잠재자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물을 생산합니다. 현시대 조직체는 그렇죠. 조직체의 내부 구성원들이 소비하기 위한 생산물을 생산하지 않죠. 그래요. 팔기 위해서 생산하지. 화폐를 얻기 위해서 생산하죠. 각자가 화폐를 분배받으면 각자가 필요한 것을 구매하는 형태죠. 시장 지배 시대의 사적 영역을 거대한 하나의 조직체로 보면 조직체 유지 발전의 근본적 원리는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조직체와 동일하나 한없이 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생산물들이 상품 형태로 시장에 존재하며 가치 담주자로 존재 조직체나 개인이 구매하여 소비하는 점에서 차이랍니다. 그렇죠. 여기 주석이 있죠. 80. 시장이 아무리 발전하여 복잡한 형태를 띠더라도 인류 전체로 보면 인류가 소비하기 위해 생산할 따릅니다. 그렇죠. 인류 전체로 보면 어떤가요? 자급자족의 형식이겠죠. 인류 전체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할 따름인 거죠. 전체로 보면 그렇지만 또 부분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렇게 얘기되는 거죠. 이로 인해 다양한 질서들이 형성되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소비의 근본적 원리는 자급자족으로 살아가는 조직체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전체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부분으로 보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고대에는 부분과 전체의 형식이 일치했지만
현 시대는 그렇지 않다. 그럼을 알 수 있는 거죠. 사적 영역에서 생산물을 생산하는 조직체의 소비는 필요한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조직체는 어떤 생산물을 소비하며 생산물을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적 영역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적 영역을 이루고 있는 조직체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특히 기업을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작업도구와 원료로 분리되는 작업수단을 소비해야 하며 작업수단 소비해야 되죠. 소득을 얻어야 되니까 작업수단과 활동을 결합해야 생산물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활동 지출 역시 소비해야 합니다. 그렇죠. 연료는 작업도구를 가동하는 데 사용되는데 이것이 작업도구로 볼 수 있습니다. 활동 지출은 인간이라는 개체를 통해 움직이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인간의 활동 지출을 유지하는 생산물들, 즉 생산 선조수단의 용만 순수수단이 필요하며 소비됩니다. 조직체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생존수단이나 욕망 추소수단을 기본적으로 제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현 시대에서는 제공하나요? 안 하나요? 직접 제공하지는 않죠. 근데 화폐로 생존수단이나 욕망 순조수단을 구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거죠. 화폐가 없으면 직접 제공해야 되겠죠. 조직체는 필수적으로 인적 토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인적 토대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유지되도록 소비할 수 있는 수단을 구성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직체는 간접적으로 생존수단과 욕망 순조수단을 소비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죠. 실제로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활동 지출을 유지하는 생산물을 생산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직접 지급했습니다. 그렇겠죠. 물론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존하는 개별 조직체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생산할 수 없으므로 조직체의 구성원에게 가치 담지자면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폐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현 시대에서는 형태가 바뀐 거죠. 특별한 건 없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제공하냐 간접적으로 제공하냐 그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사적 영역의 조직체며 조직체의 구성원들은 시장에 존재하는 다른 조직체의 생산물들을 소비하며 개체를 유지 성장시킨다고 하겠습니다. 소비의 종류에는 주체에 따라 조직체 소비와 조직적 소비와 개인적 소비로 그렇죠. 나눌 수 있으며 목적에 따라 생산적 소비와 욕망 충족적 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생존적 소비를 해야 되겠죠. 생존을 위한 소비와 목적에 따라 생존을 위한 소비와 욕망 충족을 위한 소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조직적 소비는 기본적으로 생산적 소비가 주를 이루지만 특정 단체에 기부도 할 수 있으므로 욕망 충족적 소비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 소비 역시 활동 지출을 일정 부분 유지시키는 관계로 생산적 소비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 소비는 생산과 연관이 없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적 소비가 없으면 개인은 유지가 될 수가 없죠. 개인적 소비 역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적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되겠죠. 당연히 되겠죠. 사회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조직체가 양적 성장함에 따라 순환 과정에서 조직체의 소비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질적으로 다양해집니다. 하지만 전체 조직체와 부분 조직체의 관계는 보다 복잡해집니다. 전체가 성장할 때 부분이 성장할 수도 있으나 정체할 수도 있고 양적으로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조직체를 분석할 필요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두 형태를 살펴보았죠. 그래요. 개인적으로 활동할 때, 작업 작업할 때의 순환 형태와 조직적으로 작업 작업할 때의 순환 형태 살펴보았죠. 이러한 두 형태는 순환 형태는 향후 전개될 순환 형태의 핵심이 되는 기본 형태들입니다. 향후 전개될 순환 형태는 이 두 형태의 변형 내지
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형태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나머지 형태들을 이해하고 사적 영역의 삶의 양식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나머지 시간은 그래, 태열 금화 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소유결은 어떤가요? 8장 소유결은 약간 좀 특이하죠. 이제까지 언급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좀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뭐 심화편이라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하면 되죠. 면목 일대 전도의 형태가 일대 아주 크게 바뀐다. 수양을 하는 단계에서 앞에서 뭘 했나요? 처음에는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는 형태였죠. 경지가 낮을 때는 주로 개인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어떤 거는 신의 뜻에 따라서 삶을 충실히 사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일대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지가 아주 높아지면 의식에 어떤가는 신이 강림하면서 사회 전체를 상대로 어떤가는 신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형태가 크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법자 욕 입증. 어떤 가는 신과 통하고자 하느니, 어떤 가는 신의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는 도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동부 가시사에서는 법자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법자 욕 입증. 법자가 고요함에 들고자 할 때는, 고요함에 들고자 하면 비유적 표현이라고 했죠. 너스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죠. 그래요. 너스 작용을 거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키고자 할 때는 선조섭 신심 먼저 몸과 마음을 그래요. 절제하면서 다스려야 한다. 그 말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 자제, 안화. 스스로 편안함 속에 있어야 한다. 스스로 절로 편안함 속에 있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이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방아? 맞네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겠죠.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하면서 심신을 다스리냐? 심신을 다스린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방아 맞냐? 모든 인연을 내려놓는다. 아래로 내려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너스 작용을 거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켜 보겠다 하는 그 순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일사불계 한오락의 실도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 인연은 실에 비유되기도 하죠. 한오락의 실도 걸려 있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인연도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 말이죠. 천심정의호중. 천심. 사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죠.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바르게 위치해야 된다. 중간에. 그래요. 인간의 마음. 중간에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이 바르게 위치해야 된다. 어떤 간에 신의 마음만 집중해라. 이 말이겠죠. 연후 양목 수령. 그러한 후에 두 눈을
그래요. 발을 들이운 듯이 해야 된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실제로 두 눈을 발을 들이듯이 하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예전에 얘기했죠. 눈에 집중해라. 얼굴 앞을 집중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마음을 살펴라. 그 말이죠. 마음을 살피는 거는 그래요. 내관이라고도 불리죠. 마음을 살핀다. 뒤에 나오겠죠. 그래요.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무엇을 다루고 있나요? 마음을 다루고 있죠. 그 마음과 무관한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육체에 빗든 거나 사물에 빗든 것에 불과하는 거예요. 고지고대로 수련을 하면 안 되고 마음에서 어떠한 일을 가지고서 빗대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지 참된 뜻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 집중하면서 마음을 살펴보아라 이 말이죠. 여봉성지 소대신 그와 같은 일은 뭐냐? 단계가 높아진 상태에서 어떤 간에 신의 마음 돌아간 상태에서 그리고 의식이 어떤 간에 신이 강림했을 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여봉성지 소대신 성은 뭔가요? 우러름을 받는 지도자, 최고 지도자를 가리키겠죠. 임금 그 당시에는 그러한 자의 뜻을 받들어서 대신을 부르는 것 같다. 대신은 오늘 현 시대로 보면 뭔가요? 고위간직 뭐 장관쯤 되겠죠. 한국에서 보면 장관, 고위간직 인사들, 고위간직 인사들도 되고 또 사회 저명 인사도 되겠죠. 그래요. 사회 내의 고위 인사들을 소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성스러운 임금의 뜻을 받들어 신하들을 소집하는 것과 같으니 숙감부전 누가 감히 있어서 뻗대겠는가 부전 그렇게 되는 거죠. 하차이 이목내 조감궁 그런 용의 두 눈으로 내조 얘기하죠. 안을 비춘다.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죠. 무엇을 살피냐? 감궁을 살핀다. 감궁.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관계는 리계와는 반대죠. 윗선 아랫선이 음묘 끊어진 선이고 중간선이 양묘 이어진 선이죠. 중간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어떤 간에 신이 있다는 뜻이죠. 어떤 간에 신이 강림한 상태를 관계라고 하는 거죠. 관계죠. 관계로 표시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감궁은 뭔가요?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살핀다 이 말이겠죠. 관조를 하면 마음을 살피면서 그러면 그렇죠. 어떤 간에 신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다시 어떤 간에 신의 마음을 살핀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광화 소도 진양 빛의 빛남이 비유적 상징적 표현이죠. 뜻을 전달했는데 그 뜻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진양 양은 어떤 간에 신의 속성을 가리키죠. 참되게 진양이 된다. 어떤 간에 신의 뜻이 완성된다. 완전해진다. 그 말이겠죠. 즉 출입 응지리 곧 그래요. 뭔가요? 진양의 참된 양에 반응하여 리게의 상태가 된다. 어떤 간에 신의 뜻을 전달하니까 리게의 상태가 된다. 이 말이겠죠. 리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리게는 이거죠.
이제 리기의 상태가 되는 이유는 이미 어떤 간의 신을 의식에 강림시키는 이유죠. 수장이 짧아요. 수장이 짧고 하여간은 이제 어떤 간의 신의 의식이 강림하게 되면 인간의 마음이 어떤 간의 신의 마음과 같이 되면서 어떤 간의 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겉은 어떤 간의 신과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영혼이 의식이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겠죠. 근데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은 이제 어떤 간의 신과 같아지겠죠. 근데 다시 돌아오면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겠죠. 습관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리기의 상태인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어떤 간의 신의 마음이니까 점점 생각이나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어떤 간의 신과 같아지겠죠. 이러한 현상은 그렇죠. 많이 발견되죠. 현실에서 마음의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좌파 인사들은 어떤가요? 어느 순간 이상한 견해를 접하면서 좌파 인사가 되죠. 그러면서 시장을 부정하고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민간 기업을 부정하죠. 근데 행동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요. 마음은 좌파지만 영혼은 여전히 우파 인사의 우파적 성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전히 좌파 인사가 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좌파 인사가 우파 인사가 되더라도 마찬가지겠죠. 마음이 좌파 인사가 됐는데 우파 인사로 돌아왔다 해서 바로 우파 인사가 된 영혼까지 우파 인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우도 많이 살펴볼 수 있잖아요. 현 시대에서도 보면 현실 한국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요. 민경우라는 어떤 인사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이었죠. 한때 노인 폄하를 했잖아요. 한국 좌파 인사들이 습성이 뭔가요? 노인 폄훼죠. 좌파 인사로 있다가 우파 인사로 왔는데 노인 폄하를 하면서 물러났죠. 개인적으로 보면 좋은 기회를 놓친 거죠. 한국 좌파 인사들이 노인 폄훼 의식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김경률 비대위원이죠. 이 사람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언급하다가 특정 개인에게 어떤 특정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신 공격을 하는 거죠. 한국 좌파 인사들이 그러한 일을 잘 벌리죠. 과거부터 보면 특정한 윤리적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신 공격을 해요. 특정 개인을. 그런 습성 잘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좌파 인사 역시 우파 인사로 돌아왔다 해서 마음까지 단번에 우파 인사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은 여기서건 저기서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